주간의 경제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도란도란 이야기꾼 고란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도란도란 경제 이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그런 가운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제외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일단 그 좋은 소식은 세관 국경 보호국이라고 일단 미국으로 수입품이 들어가려고 하면 진짜 품목별로 봤을 때 관세를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금요일 밤에 그 현지 시각으로 특정 물품의 상호 관세 제외 안내라는 공지를 띄웠어요. 거기에다가 상호 관세 물린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25%냐 145냐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이걸 제거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역의 이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이제 우려가 됐던 중국에서 많이 이제 수입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거든요. 이 아이폰이 빠진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정말 환호한 거죠. 그렇죠.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중국에서 물량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막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호를 해서 반응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면제되는 거면 계속 관세가 없는 거야? 그럼 굉장히 좋은 거네? 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니까 하워드 루튼이 미국 상무장관이요. 그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소비자 전자제품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가 되지만 반도체 관세에는 포함될 거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향후 1, 2개월 내 반도체를 겨냥한 특별 관세가 시행될 거다라고 했어요. 네. 그 앞서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진짜로 하는 건가? 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 했었는데 상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건 따로 할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끝판왕격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트루스 소셜에 나와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 면제는 아니고 중국산 전자제품은 단지 다른 관세 버킷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전자제품 이거 상호 관세, 중국에 매기는 관세에서는 빠진 거지만 다른 관세,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에는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반도체와 전자 공급망 전체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의 관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를 보자면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완제품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무역 제재 특정 국가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등 핵심 기술을 타깃으로 한 산업 구조 전환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립하겠다라고 루트니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 나라에서 좋다가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네. 시장에서는 조금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상호 관세, 그리고 막 중국과 막 너 125, 나 뭐 84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울 때는 야,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슬슬 뭔가 그래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맞아요.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호 관세는 일단 90일 유예하겠다. 한 발 물러섰어요. 왜 입장이 달라진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주가가 이제 막 떨어졌을 때 트럼프는 사실 뭐 이렇게 거기 주말에 이제 골프장에 가면서 굉장히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물러선 거는 아무래도 이 이른바 미 국채 10년물 금리 때문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주가 떨어지는 거야 뭐 그냥 주식시장 뭐 늘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실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건 금융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턴 여는 총재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안정을 위해서 확실히 전력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7일 3.8%대 후반으로 떨어졌던 미국채 10년물 금리요.
10일 날 장중한 때 4.5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상승률을 보자면요. 50bp 정도가 오른 건데요.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 포인트가 0.01% 포인트요. 그런데 이게 2001년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2001년 이후에 이렇게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자면 87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오릅니다. 와. 채권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요.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죠. 그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자금이 몰리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그냥 머릿속에 외우시면 가격과 금리는 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을 사려고 서로 달려드니까 네.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나타난 이번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이 전통적인 채권 시장의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깨진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이거 뭔가 불안하다 이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던졌습니다.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국채를 던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네. 다시 말해서 채권 금리는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금리가 3.8대 후반에서 4.5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자면 미국 국채 시장이 한 29조 달러 정도인데 이거 외국인 투자자가 30%를 들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채권을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뭐 중국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느니, 일본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느니, 뭐 채권 시장 공격에 대한 배후가 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는데 누가 던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 앞으로 이거 불안한데 이러면서 채권을 던졌다는 건 사실이고요. 네. 아까 제가 채권을 던지면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은 미 국채는 주요 금융 상품과 연동돼 있습니다. 다시 단순히 말해서 트럼프가 일전에 나는 주식시장 안 본다. 나는 10년물 국채 금리만 본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한 16% 정도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오를 때마다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지불해야 될 이자 부담이 미국 정부의 국방부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채 금리가 뛰게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라고 시장에서는 많이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증거를 보자면 환율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지난주에 외환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쳤잖아요. 네. 자, 오늘 환율 보니까요.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1,428.7원입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무섭다. 아니 이게 뭐냐면 사실 1,400원만 넘어서도 옛날만 해도 1,400원 넘어서 큰일 났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직전에 한 1,500원대까지 육박하던 환율을 보다 보니까 1,400원대 환율만 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기까지. 예.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 보니까요. 이 변동폭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니까 67.6원이에요. 이게 서울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 게 지난해 7월이거든요. 지난해 7월 이후는 최대 폭이고요. 전체로 보자면 사실 연준이 약간 속도 조절했던 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환율이 급락했던 22년 11월 이후에 주간 변동폭으로는 2년 5개월 만에 변동폭이 가장 큽니다. 이게 상호관세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내리다가 또 상호관세 유예한다고 발표하니까 또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환율 떨어진 건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게 우리가 잘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약간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진 게 원화가 강세라기보다는 달러가 약세여서 환율이 그나마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게 지난 11일에 장중에 100선 아래로 밀렸어요. 이게 22년 4월이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간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수준이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환율이 안정적인 거는 감사할 일인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달러가 약세라서 나타난 그러니까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뭐 증시 변동성이야말로 아마 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해외 맞아요.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때문에 뭐 나스닥이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힘들었고 또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왔다 갔다 맞아. 하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지난 11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코스피 일중 변동률을 봤더니 1.97%를 나타냈습니다. 21년 2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 일중 변동률이 뭐냐면 당일 지수의 평균값 대비한 변동폭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7일 보니까 이거 관세 때렸더니 중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맞불 관세 34%라고 밝히니까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는구나라고 우려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어요. 그렇다가 다음 날은 한 2% 상승세 보이다가 결국은 강보합세로 마감했고요. 결국 미국 상호관세 발효일인 9일 1년 5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가 유예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새벽에 들려왔거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6.6% 급등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수 자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약간 뭐랄까 거의 투기의 민족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민족이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만큼 움직이는 ETF는 별로 눈에 안 차고요. 코스피 지수의 한 2배의 수익률을 얻는 ETF 이런 거 좀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 코스피가 급락했던 지난 7일에는 주가가 11% 급락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난 10일에는 12% 급등했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세계 경제 흐름에 자꾸만 몸을 맡기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무섭고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국내 증시 말고 미국 증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정말 많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이게 성악개미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답은 미국에 있다 이러면서 미국 주식을 많이들 사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성악개미가 올해 들어서도 미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주식을 현재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요. 올해 들어서 2조 원, 2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서 25조 원 넘게 쪼그라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예탁결정에 따르면요.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보관 구매 935억 달러거든요. 133조 원. 지난해 말보다 약 186억 달러, 26조 원 줄었어요. 투자자들이 올해 미국 증시에서 약 19조 순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추가 투자한 자금까지 고려하면 올해 주가 하락으로 증발한 돈은 한 45조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선호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술주들 있잖아요. 이게 관세 전쟁에 당장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렇죠. 이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26억 달러어치 올 들어서 순매수했어요. 근데 주가가 올 들어서 37%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테슬라 주식 보관한 금액이 35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 들어서 제가 또 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기준으로 보면 17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245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투자 자금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7% 밀리니까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다른 종목도 비슷하고요. 이제 다만 좀 약간 걱정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변동성에도 이제 만족을 못 하시고 테슬라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이런 걸 올 들어서 이제 18억 달러치 순매수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테슬라 주가 37%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2배로 추정하니까 하락률도 2배입니다. 18억 달러치 순매수했는데 요거만 70% 떨어졌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것도 그냥 투자하지 않으세요. 요 지수를 쫓아가는 거. 요거 3배짜리 많이 투자하십니다. 이게 12억 달러 매수 우위를 나타냈으나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 1억 6천만 달러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을 노리고
사실 뭐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투자하셨는데요.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음.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하락장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떨어진 김에 더 사자 뭐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이게 레버리지 상품의 약간 위험성이 뭐냐면요. 음. 이게 하루 상승률 하락률의 2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쭉 올라가면 오히려 복리 효과가 나는데요. 이게 네. 왔다 갔다 하면요. 이 결과적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10% 올랐어라고 하는데 내 계좌는 0%가 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니까. 네. 게다가 이런 경우,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이 가만히 있어도요.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이 운용사가 갖고 가는 수수료만 6%, 어떤 거는 뭐 10%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단기로 내가 정말 오를 것 같아라고 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셔야지 장기로 보유하기에는 그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점을 꼭 알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네. 신중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변동성이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일부에서 항상 편의점 탈탈탈 이렇게 퀴즈 코너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1,000원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근데 편의점 가격이 다 올라서 이제 1,000원 갖고 가면 뭘 살 수가 없다고요. 진짜 1,000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거는 젤리, 카라멜 일부 제품 정도고요. 네. 심지어는 생수도 1,100원씩 해가지고 맞아요. 생수도 1,000원 한 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GS25나 CU 같은 게 이제 대표 편의점이죠. 네. 1,000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상품이요. 옛날에는 뭐 컵라면, 삼각김밥, 과자, 일부 음료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안 됩니다. 삼각김밥이 보통 700원, 800원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이요. 요즘 안 가보셨나 봐요. 요즘 사실 요게 이제 그나마 편의점에서 싼 제품군이라고 하면 PB 제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해당 편의점에만 파는 그런 제품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 PB 브랜드 삼각김밥 역시나 1,100원대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비싸라. 과거에는 한 900원, 1,000원 했는데 이제 1,100원 올랐고요. 대부분 삼각김밥 가격은 이제 1,500원대고 일부 제품 2,000원 넘기는 것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역시나 이제 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김 가격이 지난해 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맞아요. 삼각김밥 가격 올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과자 같은 경우에도 대충 보자면 한 1,700원이 대부분이에요. 1,000원 한 장으로는 사기 어렵고요. 아마 조만간 1,000원 2장 갖고도 과자 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많이 오른 게 바로 이 초콜릿 들어간 거잖아요. 코코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콜릿류 과자는 진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살 수 있는 땡땡볼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2,000원으로 사기가 약간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1,900원이라서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2,000원으로 못 사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는 그 막대 과자 빼빼로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2,000원이 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가격이 싼 걸 얘기할 때 껌값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껌값이야. 근데 이제 껌값도 껌값이 아닙니다. 네. 아시네요. 저는 껌을 사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이게 1,200원씩 한대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 그 편의점 코너에서 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다 드릴 수 있을 줄 500원 하던 시대여서 아니 근데 1,000원이 다 넘더라고요. 1,200원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물마저 1,000원 한 장으로 못 산다라고 하니까 정말 슬픕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가를. 물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올리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해서 투자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잘 알아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계란 이야기 요즘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부활절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계란 대체할 수 있는 가짜 부활절 달걀이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활절에서는요, 계란 표면에다 책을 칠한 다음에 이거 그림을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즈음 해가지고 달걀을 이제 많이들 사서 맞아요. 거기다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림 그리고 막 이러는 게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란 가격이 1년 사이에 60% 폭등했습니다. 와. 12개에 한 우리나라 돈은 9,000원쯤 한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사다가 나눠주다가는 거의 뭐 약간 가계 경제에 타격을 입을 정도다 보니까 계란 대신에
감자, 어. 마시멜로, 어. 파스타, 돌에다가 가짜 부활절 계란을 만드는데요. 저 혹시 그 SNS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돌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칠해가지고 계란처럼 만드는 영상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골판지로 계란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걸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요. 그래서 이제 가짜 부활절 달걀을 만드는 방법을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약간 우픈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계란을 사서 서로 이웃 간에 나눠주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던 모습이 이제는 그 달걀마저 너무 값이 올라 버리다 보니까 그래도 분위기를 내려고 이제 돌에다가 색칠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렇죠. 이 물가 상승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뉴스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뉴스들도 들리던데 이게 뭐 어느 한 나라만 딱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또 물가가 이렇게 좀 분위기상으로 전체적으로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좀 걱정입니다. 올해는 좀 가격이 모든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좀 바라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말씀 오늘도 잘 들었고요. 그동안 월요일마다 이렇게 세계 경제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경제 뉴스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셨는데 우리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 고정은 아니지만 요청 드릴 때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